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단 한 명의 비서에게 극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한솔을 추적하라. 국무위원회 비서실에서 수령을 가장 가까이 보필하던 그 사람이 그 임무를 받는 순간부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김한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꺼낸 것은 체제의 증거가 아니라 체제의 비밀이었습니다. 과연 그 비서실 안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2026년 1월의 스위스 제네바. 밤새 내린 눈이 도시 전체를 하얗게 덮은 새벽 4시. 저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거리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대한민국 제네바 대표부 주소가 적힌 손바닥만한 그 쪽지 한 장이 그 순간 제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양의 어머니도 여동생도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그 모든 것도. 그런데도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 자리까지 몰아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란봉. 평양에서도 경치 좋기로 소문난 동네입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대동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동네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소학교 교원이었죠. 먹고 사는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집안이면 꽤 형편이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쌀이 없어서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집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흰 쌀밥을 날마다 먹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입니다. 흰 쌀밥에 달걀 부침 그리고 겨울이면 꼭 두부김치를 넣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시면서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녀가 공부 잘해서 당과 수령님께 보답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고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아가던 그런 시절. 저도 꼭 그랬습니다. 의심이란 게 없었어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들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가끔 저를 데리고 대동강변을 걸으셨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주녀가 이 강을 봐라. 수백 년을 흘러왔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야.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은 흘러간다. 그 시절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인 같은 분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손을 잡아드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공부는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소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항상 첫째였죠. 선생님들이 아버지한테 이 아이는 앞길이 훤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했고 거기서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도서관에 앉아 밤새 공부하던 그 시절, 옆자리에서 같이 졸던 친구들, 기숙사에서 나눠 먹던 강냉이 떡과 단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나라가 나를 키워주었으니 나도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 마음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내각경제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직장이었죠. 거기서 3년을 착실히 일했습니다. 숫자 다루는 건 자신 있었고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상급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33이 되던 해였어요. 최준혁 동무 국무위원회 비서실로 가게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무위원회 비서실이라면 위원장을 바로 곁에서 보필하는 자리입니다. 남쪽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수화기 너머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출근 첫날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여러 번 고쳐 매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사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긴 복도를 걸어 들어갈 때 높다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제 발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걸린 지도자 사진들을 지나치는데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얼굴들이 그날따라 더욱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상급자가 저를 처음으로 위원장의 집무실 앞에 데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데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최준혁 동무군. 잘해주길 바라네.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허리를 깊이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수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몸에서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이 충성이구나. 이것이 보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서실 생활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위원장의 일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시가 떨어지면 밤늦게까지 남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몸 조심해라.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옳은 자리라고, 내가 섬기는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는 발을 멈춰 세웠습니다. 집무실 쪽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날이 선, 들어본 적 없는 어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김한솔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자유조선이라고, 그놈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당장 모든 걸 파악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한솔. 그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형, 김정남의 아들. 오래전부터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처럼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조선. 그 이름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저렇게까지 경노하시는 걸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복도 끝으로 걸어갔지만 발걸음이 좀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간부 몇 명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겁에 질린 모습이라니. 그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한솔, 자유조선. 그게 무엇이기에 그분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실 만큼의 공포가 흘러나왔을까? 별것 아닐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위원장이 측근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이 한눈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들, 이름도 생소한 술병들, 갖가지 고기 요리들.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이번 달에 장마당 쌀값이 또 올랐다. 예전에는 쌀 한 킬로에 5,000원이었는데 요즘은 10,000원이 넘는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본 식탁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두 가지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원래 나라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비서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중에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일을 참 잘했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가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지방 출신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온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강철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준혁 동무, 여기서 오래 일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 해. 안 보이는 건 못 본 척해야 한다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에서 눈치 빠르게 처신하라는 뜻으로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그 무렵 저는 퇴근 후에 혼자 방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낮에 처리한 문서들을 머릿속에서 되새기거나 회의에서 들었던 말들을 곱씹거나 하는 시기였죠.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무언가 마음 한쪽이 늘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꼭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걷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어딘가 자꾸 거슬리는 그런 기분. 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솔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돌멩이의 정체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하고도 두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기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하다 보면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름들이요. 김한솔이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비서실에 발령받은 첫날 상급자가 저를 불러앉히고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듣는 건 밖에서 절대 입에 올리지 말 것,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것,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애초에 알려고 하지 말 것. 저는 그때 그 말을 단순한 직장 규율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칙을 스스로 깨고 말았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이름을 엿들은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직접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상급자를 통해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위원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최준혁 동무,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수령님, 무엇이든 명령하십시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저를 훑었습니다. 가까이 오게. 그가 책상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김한솔이라는 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아직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네가 직접 그자와 그 단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그리고 이 일은 급비야. 보고는 오직 나한테만 직접 올려. 알겠나? 네, 수령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면서 저는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김한솔, 자유조선, 위원장이 직접 제게 맡긴 임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술렁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비서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속으로는 그 임무를 위해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에 있는 인물 하나,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단체 하나. 그걸 추적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과 외국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었고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북한 내부로 정보를 흘려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한솔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산가족 상봉 때 방송에서 보신 장면들, 수십 년 만에 혈육을 만나 오열하시던 그분들, 바로 그 분단의 아픔 한가운데서 핏줄이 핏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뒤지던 어느 날 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과 마주쳤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김한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더 흔들어 놓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연히 다른 문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내 임무와 직접 상관없는 서류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이름이 눈에 걸렸거든요. 고위 간부 재산 현황.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번호들, 각국의 도시 이름들과 함께 적힌 숫자들. 저는 북한 돈으로 환산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 옆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낮에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들, 보고서를 들고 오가는 간부들, 회의석상에서 충성을 외치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체 사상을 외치고 속으로는 자기 몫을 챙겨 외국 은행에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남쪽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부패한 권력자들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지?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셨습니다. 응, 어머니 잘 지내요. 그쪽은요? 어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장마당에서 두부 한 모에 2,000원이야. 예전엔 500원이었는데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걱정이다. 아들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그 숫자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두부 한 모 값을 걱정하는데 어딘가의 은행 계좌에는 그 수천 배, 수만 배의 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언제나처럼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거리. 간혹 자전거 불빛 하나가 어둠 속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눈으로 좇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오늘 저녁을 먹었을까? 내일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후 위원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모두 말할 것인가? 아니면 추려서 말할 것인가? 결국 저는 김한솔과 자유조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만 보고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 정황, 간부들의 비자금 문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숫자들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두부 한 모에 2,000원, 그리고 해외 어딘가의 계좌 속 숫자들, 두 가지가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상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위원장의 명령은 계속 이행해야 했으니까요. 김한솔에 관한 정보, 자유조선의 활동 내역,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단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단순히 탈북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북한 내부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쓸쓸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걸까? 아니면 고향이 달라지길 바라는 걸까? 자료에 적힌 그의 행적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딘가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이 있겠구나. 가족과 나눈 밥상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자료 속의 이름이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에도
이산 가족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6.25 때 북에 두고 온 형제들, 부모님들,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핏줄이 핏줄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건 어떤 체제도 어떤 이념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걸요.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 그리움의 대상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유조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그 단체가 세상에 알리려는 내용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언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 배급 붕괴 이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그 내용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제 손이 느려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글로 정리된 것을 읽는 건 또 달랐습니다. 우리 이웃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평범한 얼굴들이 그 글자들 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잠깐 짬이 나서 비서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청사 아래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든 사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모자.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릴 적 저처럼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처럼 어딘가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강철민이 며칠 전 점심자리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 한다고, 안 보이는 건 못 본 척해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미 보아버렸습니다. 못 본 척하기에는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해외 계좌에 잠든 숫자들, 장마당에서 오른 두부가, 그리고 자유조선이라는 이름. 이 세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장마당 옆 골목을 지나쳤는데 저녁 무렵이라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좌판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을 흥정하는 아주머니들, 구석에 쭈그려 앉아 강냉이를 팔고 있는 할머니, 그 앞에서 돈을 세는 손. 저는 걸음을 늦추며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 오늘 읽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위원장의 명령이라서, 그게 제 의무라서. 그 물음에 예전처럼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물론 누가 볼까봐 곧바로 찢어버렸습니다만 그 짧은 글 속에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손이 망설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생각은 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뽑아낼 수 없는 자리에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질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앞으로 제가 알게 될 것들을 통해 점점 더 깊고 굵어질 것이었습니다. 믿어온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일기에 적은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더 이상 임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내 할 일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로 두겠다고. 강철민이 했던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은 열흘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혼자 비서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자유조선 관련 문서를 정리하다가 파일 하나를 잘못 클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문서 제목이 눈을 붙잡았습니다. 관리소 운영 현황 보고. 관리소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입에 올리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름,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어르신들도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날 밤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닫아야 한다는 생각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문서는 여러 수용소의 운영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용 인원, 노동시간,
배급 현황,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항목들. 처벌내역, 사망자 수, 즉결 처형 건수. 저는 숫자들을 읽어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숫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 걸까?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걸까?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문서 뒤쪽에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다가 곧바로 닫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저는 그 자료를 본 이전과 이후로 제 삶이 나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한국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설마 저럴까 하고 반신반의하신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도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실체를 글과 숫자로 직접 마주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가끔 낮은 목소리로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밤에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무서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청사를 나서면서 저는 평양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 수용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서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같이 보면서 그 생각을 하니 별빛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 관련 자료였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정산 내역이었는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과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 땀 흘려 번 돈의 대부분이 국가로 들어가고 노동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깎이고 깎인 뒤의 금액이었습니다. 꿈을 안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정작 자기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살던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4~5살 위였는데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며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설레는 표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거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오면 가족도 잘 먹이고 살 수 있겠구나.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이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날 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셨을 겁니다. 좋은 기회라며 해외에 나간 자녀들, 친척들, 그분들이 보내온다는 돈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중간에 빠져나갔는지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비서실에서 평상시처럼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일정을 챙기고 지시사항을 메모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충성을 외치는 간부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뒤에 해외 계좌 번호가 겹쳐 보였습니다. 경비원의 경례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가는 상관의 뒷모습을 보면 처형 건수가 적힌 숫자들이 스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는 얼굴들 뒤에 제가 본 것들이 어른거렸습니다. 강철민이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동무 깊이 들어가지 마.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가 걸어온 길을 저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미 보았을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입 밖에 내지 않은 채로 우리는 같은 짐을 나눠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옆집 복순이 어머니 아시지? 그분이 요즘 편찮으신데 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장마당에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니? 저는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약 한 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지방에 사는 분들은 감기약 하나를 구하려고 장마당을 몇 군데씩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편에서 제가 본 문서 속 사람들은 외국산 술과 사치품을 들여와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위원장의 사치스러운 생활 내역을 담은 문서도 그 무렵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호화 요트, 수십 대에 달하는 외제차, 수입된 술들. 그 목록을 읽는 동안 어머니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순이 어머니 약 좀 구해볼 수 없겠니? 어른들 목소리가 자꾸 제 안에서 겹쳤습니다. 두부 한 모에 2,000원, 쌀값이 또 올랐다. 약이 없다. 그 목소리들과 눈앞의 문서가 하나의 그림이 되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퇴근 후에 혼자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 강가를 걷던 기억.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준혁아, 이 강은 수백 년을 흘러왔어.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은 흘러간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시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흘러간다는 것, 어떤 것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 그 말이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게 된 것들, 본 것들, 이것을 혼자 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그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아직 가장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한솔의 이름으로 암호화된 그 문서를 열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 절반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비서실에서 겪은 일 하나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느 날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자리를 채우고 위원장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 내용은 주민들의 사상 교육 강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욱 철저한 사상 무장을 시키겠습니다. 당의 방침에 벗어나는 생각을 가진 자는 즉각 색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하나같이 크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손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 몇이나 진심으로 저 말을 믿고 있는 걸까? 해외 계좌를 가진 사람이, 도피 계획을 세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들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하나처럼 보였겠죠.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 여동생 생각. 여동생은 평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따금 전화를 걸어와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배급이 예전만 못하다고, 그래도 오빠 덕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여동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비서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 거리에 가로등이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길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오가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인다는 것은 때로 저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상처를 자꾸 손으로 건드리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웠지만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의 저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음이 저립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도 남을 만큼 보았는데
왜 그때 더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야 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알면서도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자유조선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위원장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이 단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진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료를 뒤지던 어느 날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문서들과 형식이 달랐습니다. 파일명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직접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암호 해독은 제 전공은 아니었지만 비서실에서 일하며 여러 형태의 보안 문서를 다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파일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느낌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느낌이 옳았습니다. 마침내 파일이 열렸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몇 줄을 읽다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첫 문단을 읽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한솔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호소로 시작하는 그 글은 제가 지금껏 어디서도 읽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해외에서 임금을 빼앗기며 일하는 사람들, 약한 아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간절하고도 조용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비서실에 혼자 앉아 새벽빛도 들지 않는 그 방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문서를 볼 때도, 해외 노동자 착취 자료를 볼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분노와 충격을 주었지만 눈물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숫자나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뚫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어르신들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혼자 무거운 것을 안고 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의 그 감각.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문장 하나가 마치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파일을 닫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새벽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다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위원장에게 그대로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며칠이 걸렸습니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저는 그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잠을 청하려 누웠을 때도. 나눠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값을 흥정하던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간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에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민재혁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지방 출신으로 고생 끝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같이 야근을 하다 보면 가끔 평양 바깥 고향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그럴 때면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 배급이 줄어서 생활이 힘들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의 그 눈빛에서 저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어느 저녁 야근을 마치고 복도에서 단둘이 있는 틈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역동무, 혹시 자유조선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그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는 봤는데요. 왜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알아보고 있어.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역과 저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서로 더 말하지도 없던 일로 하지도 않는 상태. 그러다 며칠 후 그가 먼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 동무, 그때 그 얘기 혹시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봐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한솔의 메시지 내용을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민재역에게 전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주로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각, 청사 구석진 계단 옆이나 창고 복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대화를 즉시 멈추고 아무것도 아닌 척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얼마나 긴장된 것이었는지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할 정도였습니다. 민재역이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는데 차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수용소 자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가 고개를 떨구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소문인 줄만 알았는데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는데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자네, 요즘 누구랑 이야기를 많이 하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령님. 업무 관련해서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유와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그런 위험한 생각이 퍼지지 않도록 자네도 각별히 신경 써주게. 알겠나? 네, 수령님. 명심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내내 뒤통수가 서늘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감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역에게 짧게 전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거리, 어둠 속에서 드문드문 움직이는 불빛들. 저는 지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한솔의 메시지 속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뚫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렴풋하게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 선택을 한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멈추지는 않겠다는 것. 그로부터 며칠 후 강철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자는 핑계였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내내 그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동무 위에서 자네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 조심해.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뭘 조심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강철민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러나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탈북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탈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은 채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반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강철민의 눈빛, 위원장의 의심 어린 질문, 그리고 민재혁과 나눈 조심스러운 대화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일을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가 발각된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저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동생은?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무사한 걸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탈북을 생각하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어르신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기보다 자식 걱정, 부모 걱정이 먼저인 그 마음,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직 결행할 때가 아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김한솔의 말처럼 진실을 나눠야 한다. 그 결심이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기회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2025년 늦가을 상급자가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준혁 동무, 다음 달에 제네바 출장이 생겼네. 국제원자력기구 관련 회의에 우리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자네가 수행비서로 동행하게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제네바, 스위스, 북한 바깥, 그것도 유럽 한복판으로 나가는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탈출이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저는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는 대표단에는 반드시 감시 요원이 붙습니다. 모든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비서실에서 일하며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까지 연루됩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며칠 동안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누워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위원장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민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민재혁에게 전한 것들, 언젠가 발각된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 잡히거나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하거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네바 대표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종이에 적어 외투 안쪽 주머니에 접어넣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그 쪽지를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제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주말,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출장 간다는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제네바라고요? 유럽이에요. 아이고, 거기는 또 얼마나 먼 곳이야.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오래 있지 않으셨는데도 작은 보자기에 이것저것 싸주셨습니다. 황태포 한 봉지, 사탕 몇 개, 그리고 작은 돈봉투. 이거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돈은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거라. 저는 보자기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36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떡하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댁에 오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마당에 핀 늦가을 국화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셋이서 대동강변에 나갔던 이야기, 제가 소학교에서 상을 타와서 온 가족이 좋아했던 이야기, 어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드릴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거기 가서도 몸 조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 말이 어머니한테는 출장 다녀오겠다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걸어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하겠지. 그 편지에는 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오빠가 선택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너와 어머니가 늘 건강하기를 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면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 여동생과 싸우던 기억, 같이 밥을 먹던 기억,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여동생이 펄쩍 뛰며 좋아하던 기억, 그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생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오랫동안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결심이 서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고요함.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출장용 가방 하나, 안쪽 주머니에 접어넣은 쪽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수년을 살아온 그 방, 책상 위에 놓인 책들, 창가에 걸린 커튼, 어머니가 예전에 사다 주신 낡은 시계. 저는 시계를 한번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거리는 이른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저는 집합장소로 걸어가면서 평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거리를 다시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동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걷던 그 강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골목, 제 어린 시절이 담긴 이 도시.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합장소에 대표단 일행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감시 요원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짐을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비서실에서 3년간 배운 것이었습니다. 속을 감추는 법. 제네바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평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대동강이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다가 마침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풍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표단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단장격인 상급 간부 1명, 기술 전문가 2, 통역 1명, 그리고 감시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 2과 저.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 안쪽 주머니를 가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쪽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경유지를 거쳐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월의 스위스는 북한의 겨울과는 다른 추위였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면서 공항 밖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줄지어 선 자동차들, 환하게 켜진 가로등. 이 도시에 제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숙소는 레만 호수 근처의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수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수면 위로 건너편 불빛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앞으로 며칠간의 일정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회의 일정은 이틀이었습니다. 첫날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셋째 날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가 오후 늦게였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교적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시 요원들도 그 시간에는 경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저는 그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회의에 충실히 참석하고 필요한 기록을 했고 대표단 일행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감시 요원들의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도록.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구조, 출입구의 위치, 주변 거리의 방향,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밤이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흰 눈이 내려앉는 풍경이 참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평양은 어떨까? 어머니는 이 시각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여동생은 서랍 속 편지를 언제 발견하게 될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한솔의 메시지 속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것을 놓치면 다음은 없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제네바 대표부 주소가 적힌 그 쪽지. 잘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 단추를 채우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여동생도 평양의 그 거리도 대동강도 제가 36년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이 문 너머에 남겨집니다. 그 생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저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로비를 지나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눈이 사각사각 밟혔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의 새벽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 눈 쌓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를 꼭 쥐면서 앞만 보면서 눈 쌓인 제네바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면, 여동생 목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밟히는 소리만 들으면서 쪽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제네바의 새벽은 아직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간히 자동차 한 대가 지나쳐가면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단 쪽에서 누가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이 도시의 새벽 일상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다니다가 이제 막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 아직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천천히, 저도 모르게 쌓여온 무게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 도시가 신기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밤이 되면 거리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도 가로등을 환하게 켜놓았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어쩐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제네바 대표부는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있고 입구에 작은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건물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작은 불빛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헤매다 드디어 찾아낸 등대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보호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직원분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뜨거운 차 한 잔이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손이 얼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커다란 것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 같은 그 감각. 그 방에, 그 따뜻한 불빛 아래에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평양국무위원회 청사의 그 높은 천장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준혁입니다. 평양국무위원회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이 자리를 뜨더니 곧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 대한 첫 번째 확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비서실에서 일했는지, 담당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문서,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 자료,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김한솔의 메시지.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더 세밀해졌고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조선과의 연계 정황, 암호화된 파일을 제가 어떻게 해독했는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꺼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한솔이 메시지에서 말했던 그 말, 나눠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씨, 지금 제네바 쪽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시작된 것이구나. 북한 대표단 쪽에서 저의 실종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정에 제가 나타나지 않자 감시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북한 쪽에서 스위스 당국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요. 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빨리 한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 건물 밖으로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직후 잠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 주변을 살피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문 안에 들어온 이상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 대표부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밥을 챙겨다 주셨고 옷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분들 덕분에 많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관리라는 사람들을 보면 늘 몸이 굳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 한마디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관리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며칠간 면담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서실에서 목격한 것들, 들은 것들, 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것들, 말하면 말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들이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 그 어려운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담당자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씨, 한국으로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그렇게 크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 생각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표정으로 그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결국은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드신 된장찌개처럼 그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는 눈을 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늦은 시각에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준혁 씨,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스위스 외교당국에 공식으로 항의를 넣었습니다. 최준혁이라는 인물이 실종됐으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이지만 실제로는 저를 찾아내려는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스위스 측이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외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른 시간 안에 이송을 마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분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말이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함께 제네바에 온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찾고 있다는 것, 그 중에는 감시 요원도 있고 평소에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를 찾고 있을까? 그리고 저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하려 할까? 그 생각은 오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김한소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왔겠구나. 아버지를 잃고 쫓기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남긴 사람. 나는 겨우 며칠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텨온 것인가.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대표부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경로와 방법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분들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의 아침이었습니다. 레만 호수가 멀리 보였습니다. 이틀 전 처음 보았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보니 참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수면 위로 아침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낯익은 얼굴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분 뒤를 따라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구역을 통과하는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발길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목적지를 향해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탑승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가 작아졌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구름 아래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저는 그 두 글자를 속으로 천천히 발음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적이고 원수인 나라.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적이라고 배웠고 텔레비전에서는 미제의 꼭두각시라고 했던 그 나라.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평범한 공항이었습니다. 활주로, 터미널 건물,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항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것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적의 땅이라기에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걸음 하나하나가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할 때는 모든 걸음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걸음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자 국가정보원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긴장했습니다. 관리라는 사람들을 보면 몸이 굳는 오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조용히 다가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에게서 고생했다는 말을, 잘 왔다는 말을. 저는 그분들을 따라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소파가 놓인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커피를 권해주셨는데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아서 차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드릴게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히 털어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앞에 앉아 메모를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비서실에서의 생활, 위원장과 함께한 시간들, 발견한 문서들, 김한솔의 메시지, 자유조선에 대한 정보. 저는 기억하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다 보면 가끔 목이 메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자료 이야기를 꺼낼 때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것을 처음 본 그날 밤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담당자분은 그럴 때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어가시죠. 물 한 잔 드세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낯설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낯설미 오래가더군요. 배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조사가 끝나고 담당자분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가지고 온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김한솔과 자유조선 관련 내용은 우리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비서실에서 두려움에 떨며 혼자 안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김한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메시지가 그 암호화된 파일 속 그 문장들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오랜 세월 쫓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남긴 사람,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언젠가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건물 앞 잔디밭이 있었는데 겨울인데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새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침대가 처음에는 너무 푹신해서 불편했습니다. 웃기죠? 푹신한 침대가 불편하다니.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침대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너무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익숙해졌습니다. 하나원 교육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초적인 것들, 은행 이용 방법, 교통카드 쓰는 법, 공공기관에서 서류 신청하는 법,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절대 우습게 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태도가 또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른다는 것이 곧 약점이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탈북 경위도 달랐지만 비슷한 눈빛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함부로 속을 드러내면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다른 얼굴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장사를 하다가 오신 분들, 가족을 두고 혼자 오신 분들, 저마다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다는 것,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것. 어느 날 저녁 하나원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하늘에서 보던 별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이 별을 보고 계실까? 여동생도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있기는 한 걸까? 그 밤에 저는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겠죠. 어르신들, 이산 가족으로 수십 년을 사셨던 분들이 명절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우시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마음이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살아남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한솔이 말했던 것처럼 나눠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새벽 눈 쌓인 제네바 거리를 걸어 나온 이유였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시간에 배우는 것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을 때 저는 편의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들이 빽빽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 라면, 빵, 통조림,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있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살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갔습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샀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무도 왜 사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처음 제대로 보게 된 것도 하나원에서였습니다. 뉴스 채널을 보다가 북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평양 관련 소식을 전하는데 화면에 제가 아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모란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그 동네. 저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탈북민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저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풍경이 예쁘면서도 얼마나 아픈 곳인지를. 어느 날 하나원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준혁 씨, 나중에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가 본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봐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제 대답을 이상하게 보거나 말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비서실에서 목격한 것들, 김한솔의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것들, 자유조선이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저도 알려야 한다는 것,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김한솔이 말했던 것처럼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 중 하나가 되려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를 떠날 때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앞이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넓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동생, 오빠 잘 살게.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딘가 닿기를 바라면서,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을 두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제 발로, 제 의지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제네바 눈길을 걸을 때 느꼈던 그 가벼움과 닮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그런 가벼움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임대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공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 누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불을 켜고 끌 수 있다는 사실,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그냥 맞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그날 처음 몸으로 느꼈습니다. 새 삶의 처음은 배우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혼자 탔을 때는 어느 문으로 내려야 하는지 몰라서 2정거장을 지나쳤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는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담당자분에게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넘게 돌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그 하나하나가 작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채널이 2-3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번호를 눌러도 채널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매일 밤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왜인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함이 저에게는 자유의 얼굴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들이 빽빽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 라면, 빵.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있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살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를 사들고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셨던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먹먹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오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양 거리가 보이면 모란봉을 찾았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그 동네. 어머니가 사시는 골목이 어딘가에 있을 그 화면. 물론 그 골목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탈북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모임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아들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이 강물에 쓸려갈 뻔했는데 필사적으로 잡아당겨서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산가족 상봉방송에서 보아온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저를 키우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저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서실 경력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북한 억양 때문에 첫마디에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기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새벽 눈 쌓인 거리를 걸어 나온 것은 이 정도에 포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북한 인권 관련 일을 하는 시민단체 한 곳에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에서 알게 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언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한솔의 메시지에서 읽었던 그 문장, 나눠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겪는 착취, 고위 간부들의 이중생활, 강연장에서 기자들 앞에서 때로는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하면서 떨릴 때도 있었고 말하고 나서 후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비서실 창밖으로 보이던 평양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전기도 부족해서 어둑어둑한 그 거리, 그 거리를 걸어가던 이름 모를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이 나라가 조금씩 제 것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지하철 노선도 외워졌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어릴 때 아버지와 걷던 대동강변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네바의 그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모란봉의 진달래가 생각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과 저쪽 땅에서의 기억이 함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곳을 모두 품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통일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와서 보니 통일이란 그냥 한 핏줄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고 하시는 것, 북에 두고 온 형제를 평생 그리워하며 사시는 것, 그 마음들이 모두 통일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압니다. 제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어르신들 세대는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들입니다. 고향을 잃으신 분들, 가족을 잃으신 분들, 전쟁의 상처를 몸에 새기고 살아오신 분들, 그 세대가 살아계신 동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지 않기를, 제발 너무 늦지 않기를.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모란봉 그 골목으로, 어머니한테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대동강변으로.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저 같은 사람이 이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도 그 믿음을 함께 가져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살아계신 동안에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르신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네바에 눈 내리는 새벽거리를 혼자 걸어 나온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새벽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 아는 것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김한솔이 메시지에서 했던 말을 저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나눠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느낀 것들을,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진실은 조금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북한에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들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에 밤을 새우는 어머니들이, 그분들이 두려움 없이, 배고픔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통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통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향해 한 발 더 걷겠습니다. 어르신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날 저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다리 위로 자동차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서 대동강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강변.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 강은 수백 년을 흘러왔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은 흘러간다. 그때는 시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흘러간다는 것, 어떤 것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 분단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이 아픔도 언젠가는 흘러가겠지. 우리가 바라는 그날을 향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결국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맑았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어딘가 닿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 하나가 된 그날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밥을 지어 먹으면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와 같이 먹던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이 혼자 먹는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그립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동생이 생각납니다. 둘이 부엌에서 만두를 빚던 그 시간이 혼자 있는 명절보다 훨씬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르신들도 아실 겁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래서 저는 오늘도 통일을 바랍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와 밥 한 끼 먹고 싶어서입니다. 여동생과 만두 한번 빚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 소박한 바람이 통일을 바라는 제 마음의 전부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햇빛이 쏟아집니다. 그 빛을 받으며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일, 기만소리 메시지에서 부탁했던 그 일, 작은 물방울이 되는 일,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준혁 씨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